Because you make a lot of mistakes, and so those ones that go up tenfold, I call them the 10 baggers. 정말로 10배 이상 오르는 10배거 종목을 파는 건 뼈아픈 실수죠. 어떤 종목은 이건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하면서 팔았는데 제가 틀렸던 거죠. So you have to say to yourself, in this stock, I have a 10-year story, a 20-year story. 이 회사에 대해 10년, 20년 동안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가? 그걸 써보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Number one, to have an approach, well thought out, built up, hopefully over some years or decades. 첫째, 오랜 시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립된 자신만의 투자 접근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식을 굳게 믿고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 투자는 대응이야. 영원한 기업이 없는데 뭘 믿고 계속 들고 있어? 적당히 수익 나면 익절해서 챙겨놔. 야, 코인은 사이클이야. 비트코인 반감기 따라서 4년 주기로 움직이잖아. 그거 맞춰서 고점에 팔고 아래서 잡는 거 몰라? 그걸 왜 계속 들고 있냐?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뭘 믿고 비트코인만 사냐?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사듯이 메이저 알트도 담는 거다. 테슬라는 그저 한낱 기업일 뿐인데 왜 그것만 사냐? 장투는 인덱스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다양한 종목의 분산 투자를 강조하고 지수 투자를 말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의 핵심은 이런저런 요소들을 붙여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 뭐가 갈지 모른다, 섞여 있으면 평균이라도 간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라는 걸 아마 구독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들은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뭐가 갈지, 뭐가 주인공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월가의 전설인 피터 린치나 일론 머스크가 자주 언급하듯이 6개월, 1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6년, 10년 후의 미래는 비교적 선명합니다. 이건 자신이 바라보는 산업과 자산을 깊게 공부하고 알아가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생각이, 그 인사이트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강해지도록 단기적인 변동성과 노이즈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들이 안개에 가려지고 물에 희석되듯이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될 뿐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다,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이 말은 확률적으로 높은 미래의 예측이더라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등장하며 급변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다 의미 없는 망상들이 될 테니까 장기적 관점으로 넉넉히 자산을 방치하지 말고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보면서 적절히 대응하면서 가는 게 제대로 된 투자, 시장을 이기는 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논리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인드는 투자를 접근하는 관점과 기간을 짧게 만들고 지속적인 매도와 매수를 유도하면서 끊임없이 투자자들의 도파민을 자극하며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물론 현재의 이익을 익절이라는 형태로 챙겨놓고 다음 투자를 진행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정작 자신이 왜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투자가 진짜 투자인지, 무엇이 본인에게 맞고 잘할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투자인지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제가 좋아하는 레전드 투자자인 피터 린치의 2002년 인터뷰 영상 내용을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were actively managing money, 당신이 직접 자금을 운영하던 시절에는 다른 펀드 매니저들처럼 실적 압박을 받고 있었을 텐데요. 그로 인해 주식을 너무 빨리 파는 실수를 하기도 했나요? My greatest mistakes are, it's funny in a stock, all you can lose is 100%. I've done that. 글쎄요,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는 좀 웃긴 얘기지만 주식 투자에서 이룰 수 있는 최대치는 100%잖아요. 전 그걸 실제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실수는 좋은 회사를 팔아버렸는데 그게 2배, 3배, 4배로 오를 때였죠. 그리고 그런 실수는 자주 일어나기도 하죠. Because you make a lot of mistakes, and so those ones that go up tenfold, I call them the 10 baggers. 정말로 10배 이상 오르는 10배거 종목을 파는 건 뼈아픈 실수죠. 어떤 종목은 이건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하면서 팔았는데 제가 틀렸던 거죠. 이럴 땐 지금 이 경기에 몇 해 말쯤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저는 토니자러스를 너무 일찍 팔았어요. 그 주식은 제가 판 뒤로 20배가 더 올랐죠. 홈디포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마 그 두 종목이 제 인생 최대 실수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식을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우선 왜 그 주식을 샀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경기 순환주라면 실적이 나쁠 때는 기다려야 해요. 상황이 좋아지고 회사가 잘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 파는 거죠. 하지만 성장주라면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월마트의 경우 상장 10년 뒤에도 그 주식을 샀다면 500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때 월마트는 미국 전역에 15% 정도만 진출해 있었죠. 그걸 보면서 왜 17%는 안 되고 왜 19%, 왜 23%는 안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후로 수십 년간 월마트는 미국 전역으로 확장해 나갔죠. 그래서 저라면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So you have to say to yourself, in this stock, I have a 10-year story, a 20-year story. 이 회사에 대해 10년, 20년 동안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가? 그걸 써보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저는 회사를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피터 린치는 이 영상이나 자신의 서적들에서 좋은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팔았다가 후회했던 상황들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자산을 그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순환매란 이유로 팔아버리고 나면 결국 몇 년 뒤 크게 후회하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과 수익률이 아닌 그 자산이 앞으로도 10년, 20년 동안 쓸 수 있는 스토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걸 생각해보면서 투자의 종료 시점을 결정하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가격이 매도의 기준이 아니라 그 자산이 나아갈 미래의 주요 마일스톤들을 확인하고 어디까지 내가 함께 할 건지를 결정해서 그때까지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드린 것과 같은 관점입니다. 즉, 그 자산과 기업, 대상이 만들 미래 비전과 그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하나씩 완성되어가는 주요 마일스톤들을 보면서 자신의 장기 투자 여정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투자자라면 구축이 신축으로 바뀌는 시점까지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주요 인프라의 구축 단계까지인지, 그것도 아니면 희소한 땅의 지분을 계속 확보하려는 목적인지, 이런 식으로 투자의 시점을 파악하거나, 테슬라와 같은 혁신기업 투자자라면 완전자율주행의 상용화로 테슬라가 제조기업이 아닌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는 시점,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중화로 인류의 노동혁명이 가시화되는 시점, 이렇게 테슬라라는 기업이 제시하는 주요 마일스톤들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자신의 투자 여정이 지속될지 판단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규모 채택과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가치저장 수단으로 완벽히 자리잡는 순간까지 절대 팔지 않고 호드라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글로벌 교환 수단과 가치 척도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비트코인 본위제, 일명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올 때까지 최대한 수량을 지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각자 자신의 나이와 자산 규모, 은퇴 시점 등을 고려해서 자신만의 장기 투자 플랜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언제 정확히 이것들이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마일스톤들의 방향성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끊임없이 가격이 오르는 법정화폐 숫자를 기준으로 장기 투자의 매도 시점을 판단하는 건 결코 좋은 접근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도 제가 좋아하는 투자 연인인 하워드 막스의 2015년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그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에 대한 의견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There's more than one way to skin the cat, and there are a lot. 성공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해요. 그렇지만 제가 자주 말하는 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예를 들면 거시경제 예측을 반복해서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건 불가능하고, 알고리즘 트레이딩도 꾸준히 성공시키는 건 어렵다고 말해왔죠. 그런데 그걸 잘하고 있는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뭐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또 뭐죠? 제가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아주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원자재 트레이딩을 한다고요? 그거 폴티드 존스가 잘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성공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다는 겁니다. 저는 평소에 리스크를 잘 통제하는 투자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해왔지만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성공한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Number one, to have an approach, well thought out, built up hopefully over some years or decades. 첫째, 오랜 시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립된 자신만의 투자 접근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식을 굳게 믿고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메모에서 말하듯이 그 방법이 당장 잘 적용되지 않는 시기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략도 모든 시장에서, 모든 사이클의 단계에서 매년마다 다 잘 먹히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이 잘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바튼 빅스의 투자 전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단한 투자자들이 형편없는 시기를 보내며 완전히 외면당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철학과 전략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철학이 강할수록 시장에서 인기 없는 시기도 더 자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그 철학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죠. 즉 충분히 생각하고 정립된 방식, 그리고 그 방식을 자신의 성향과 잘 맞게 선택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1978년에 처음 회사에서 채권, 전환사채, 하이힐드 펀드를 맡아보라고 했죠. 저는 원래 보수적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채권 투자가 제 성향과 정말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누가 저한테 실리콘밸리에 가서 벤처 캐피탈 펀드를 시작해봐, 구글이 만들어질 때 찾아내 라고 했다면 전 아마 그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고 몽상가도 아니거든요. 저는 위험을 막는 쪽에는 강하지만 기회를 찾아내는 데는 약한 편입니다. 미식 축구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맞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가? 자기 능력 안에서 플레이하고 있는가? 투자자에게도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뛰어난 투자자들은 자신만의 방식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에게 맞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워드 막스의 말처럼 투자의 세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트레이딩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누군가는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만으로도 큰 돈을 벌기도 합니다. 또 비트코인만 지속적으로 모아서 폭발적인 순자산의 증가를 본 사람도 있고 알트코인 펌핑 흐름에 맞춰서 놀라운 타점 매매를 반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고 자신만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위대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선 결국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투자 철학과 관점을 정립하고 그 방향성을 오랫동안 유지하며 절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워드 막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투자자더라도, 아무리 위대한 투자 전략이더라도 형편없는 시기를 보내며 완전히 외면당하는 시절이 있을 수 있고 인기 없는 구간을 겪어야 한다는 하워드 막스의 말을 우린 잘 알 수 있죠. 비트코인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아주 짧은 구간들을 빼고선 거의 대부분 장기간 횡보하고 조정받으면서 인내심 없는 단기 투자자를 힘들게 하고, 테슬라와 같은 파괴적인 혁신 기업은 그 기업의 주요 마일스톤들을 통과하는 시기에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긴 횡보와 조정을 거쳐서 또다시 다음 마일스톤의 구현 시점에 거침없이 상승하는 흐름을 몇 년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런 긴 흐름의 장기 투자에 익숙하지 않고 사이클을 여러 번 넘기면서 안전마진을 쌓아놓지 못했던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초반에 세웠던 장기 투자의 전략을 끝까지 유지하고 끌고 나가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면서 계속 쏟아지는 쓸데없는 뉴스들과 차트 분석에 의한 도파민들이 아닌 장기 투자 마인드셋과 투자 자산들의 본질적인 가치들만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제 채널에 오랫동안 함께 해주셨던 수많은 장기 투자자분들과 함께 우리 같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장기 투자 여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2030년 그리고 2035년에 지금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장기 투자자분들은 어떤 위대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지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자립한 상태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세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건 복잡한 이 세상의 수많은 인간사를 아주 단순화해서 1차원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각자의 나이, 재무상태, 소득 수준, 주거 환경, 결혼 유무, 자녀 유무, 건강 상태, 은퇴 유무 등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가 없는가, 현재까지 보유한 자산이 있는가 없는가, 앞으로 나갈 목돈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따라서 투자를 바라보는 철학과 관점, 현재 할 수 있는 투자의 방식이 다양하게 갈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듣고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넌 왜 장기 투자가 정답이냐 말하는데? 아니,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그래서 난 4848 하고 있는 게 맞다니까. 근데 왜 자꾸 트레이딩 갖고 뭐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투자의 철학과 관점을 정립하고 그에 맞는 자신만의 전략을 짠다고 봤을 때 막연히 내가 생각하는 관념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도마뱀의 뇌에 따라서 결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과연 어떤 전략이 나에게 맞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결과가 장기 투자로 나오면 하고 아니라고 나오면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심플하겠죠? 그럼 지금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자, 우선 우리는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들이겠죠? 월가에 있는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패드에 근무하거나 신문사 오너,
대기업 오너 일가가 아니고 미래가 보이는 예언가도 아니죠. 우리만 아는 특별한 정보도 없고 미래를 예견하거나 볼 수도 없으며 남보다 더 저렴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을 더 많이 빌릴 수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많은 돈을 갖고 있지도 않죠. 그쵸? 즉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 만나는 월가나 여의도의 금융권 종사자들이나 거대 자본가, 사업가들보다 우리가 유리한 점이 거의 없는데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그들과 함께 플레이하면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뭐 하나 유리한 게 있어야 그 유리한 포인트를 이용해서 필승 전략을 짤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인 하워드 막스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그의 책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를 계획 중인 사람이라면 그 준비 단계로 재정과 회계에 관한 공부를 하거나 관련 기사나 책을 다양하게 읽을 수도 있고 운이 좋다면 부자 프로세스를 잘 아는 누군가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 꼭 필요한 탁월한 통찰력, 직관, 가치에 대한 감각, 심리 파악 능력 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억하자. 투자의 목적은 평균이 아니라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선 사고, 더 효과적이고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다른 투자자들이 현명하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컴퓨터 활용도 잘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없는 경쟁력을 갖는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없는 통찰력을 발휘하며 그들과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성공 투자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옳은 판단, 즉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 책에서 하워드 막스가 말하듯이 현명한 투자자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자신만의 경쟁력을 이용해서 남들과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하워드 막스의 책을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한 포인트예요. 자, 그럼 평범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의 거대 자본도 갖지 못한 경쟁력엔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간이라는 자원은 모두에게 매일 24시간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각자 플레이어들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한정적입니다. 특히 대규모 자본을 고객이나 은행으로부터 차입해서 운용하는 헤지펀드들은 주기적인 실적 보고의 의무와 레버리지 차입금의 이자 부담 등에 의해서 장기간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최대한 주어진 시간 내에서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인 트레이딩과 모멘텀 투자를 이어갑니다. 즉,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월가의 자본들도 이 시간이라는 자원은 매우 제한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대로 충실히 플레이를 하는 건데 만약 우리가 이들의 의견과 플레이를 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렇게 그들과 같은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며 승부를 본다면 이 승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똑같이 시간이라는 자원을 짧게 쓰고 자본과 정보를 갖고 투자를 한다면 월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본도 비교가 안 되고 정보력도 딸리고 세계적인 명문대 나와서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인생 걸고 트레이딩하는 곳에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설프게 계속 배팅을 하고 있다면 결과는 안 봐도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뭐다? 배팅의 횟수가 반복되면 성공 확률은 평균에 수렴하고 아무리 운이 좋아도 거래수 수료의 누적량만큼 손실이 발생되는 무조건 불리한 게임이라는 거죠. 자, 대충 느낌이 오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앞에서 언급한 하워드 막스의 말처럼 우린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이용해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수많은 전 세계 거대 금융자산들이 누군가에게 투자 현황을 보고하고 평가받으면서 매 순간 수익률 경쟁의 압박에 의해서 짧은 기간에 수익률 극대화에 특화되어 있는 전략밖에 쓸 수 없다는 그 시간이라는 자원의 한계를 만약 우리들이 그들과 달리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다면,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해놓고 투자를 한다면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남들이 오랫동안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자원이 나에게는 있고 그 자원과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남들과는 다른 투자 전략을 생각하고 만약 이 전략을 오랫동안 꾸준히 실행으로 옮길 수 있다면 자본과 정보의 한계가 있더라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거대 자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트레이딩에 집중하고 타이밍 매매만 노리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매매 횟수를 늘리고 고점과 저점을 끊임없이 예측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카지노에서 배팅을 하듯이 거래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보단 훨씬 더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 될 겁니다. 이처럼 하워드 막스가 말한 남들에게 없는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투자를
우리와 같은 직장인, 자영업자들이 장기 투자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투자 성과를 공유할 필요도 없고 매달 매분기 성과가 안 좋다면서 매도하라는 압박도 안 받는 거죠. 매달 월급이나 매출에서 사용하고 남은 가처분 소득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차분하게 모아가면서 자산의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5년, 10년, 20년 계속 매집해 가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거대 금융자본들은 할 수 없는 걸 해야죠. 그래야 시장의 비합리성에서 오는 가격과 가치의 간극을 장기 투자를 통해서 야금야금 챙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그렇게 확실하면 월가가 왜 안 하냐? 어이구, 투자가 그렇게 쉬우면 다 돈 벌지. 이야, 무지성 추매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능력이 있네. 여러분, 제가 앞에서 편의상 기관 중심의 금융 투자를 월가 자본이라고 설명드렸지만 개인들도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듯이 기관 투자자들도 투자를 모두 단기로만 보는 건 아닙니다. 테슬라 장기 투자자인 롬바론이 이끄는 바론 캐피탈이나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연기금 자금,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처럼 장기적 관점을 갖고 다양한 자산에 오랫동안 투자하는 자본들이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헤지펀드 자금들은 자금을 맡긴 고객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단기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싶어도 그럼 좋을 만한 자산이 분명 눈에 보여도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하락 구간이나 예측되는 리스크를 무조건 피하고 보는 겁니다. 그 예측이 맞든 틀리든 그걸로 일부 손실이 나든 급등할 기회를 놓치든 그들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환매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같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갖고 한동안 매도가 필요 없는 돈으로 투자를 했다면, 나만 변심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황이 안 좋고 불안해도 계속 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언제일지 모르는 폭발적인 상승의 그 짧은 구간을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 세상에서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자신보다 자본력과 정보력, 인프라에서 모두 앞서는 다른 플레이어들을 장기간에 걸쳐 압도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략이 좋으면 뭐합니까? 사실 투자의 성패는 전략이 50%고 실행력이 나머지 50%입니다. 장기 투자라는 전략의 핵심이자 가장 큰 리스크는 장기간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 장기간 투자를 해야만 성공하는 전략을 세팅해 놓고 좀 하다가 포기해버리면 그냥 트레이딩 한 것만도 못한 거예요. 마치 단기 투자자가 트레이딩 하다가 물리니까 장기 투자하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황당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결심한 사람은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투자 대상과 계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10년간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손실이 생길 수 있고 비중은 자산 간 비율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지만 내가 발견한 이 자산이 갖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힘이 정확히 발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준다,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계약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을까요?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가 투자하는 이 돈이 언제쯤 필요할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쯤 결혼해서 목돈이 들지, 내가 언제쯤 은퇴할 수밖에 없어서 소득이 줄어드는지, 내가 이때쯤엔 자녀 교육 때문에 상급지 학군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던가, 자녀 대학 등록금, 자녀 결혼, 자녀 유학 자금이 든다던가, 인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각자 상황에 맞는 희노애락 비용들을 미리미리 예상해 놓고 그 시점에 맞춰 투자 기간을 잡는 거죠. 마치 이벤트별로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에 가입해 놓는 것처럼 자신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장기 투자 자금들이 언제쯤 필요할지에 맞춰서 각 자산별 현금화 시점이나 이를 대비한 패시브 인컴의 세팅 등 우리 인생의 긴 기간 동안 장기 투자 대장정을 이어가기 위한 적절한 시점들을 다 예상해 놓고 준비해 놔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장기 투자의 기간과 자산,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막연히 계속 장기 투자에 적합한 자산들만 일단 모아가다 보면 갑자기 찾아온 목돈이 필요한 이벤트에 가장 안 좋은 가격에 우량 자산을 매도하게 되는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꼭 생기게 되는 거죠. 정말 운이 좋으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불운이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을 거고, 그냥 일반적인 운때라면 상상도 못했던 목돈이 드는 악재가 훅 하고 다가올 거고, 진짜 운이 안 좋으면 장기 투자 자산의 가격이 최악일 때 그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왕창 몰려올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성이 다른 자산 두세 개로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해야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모든 자산이 최악의 구간일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거대 자본들이 갖지 못한 오랫동안 투자 가능한 시간이라는 자원을 자신만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장기 투자라는 전략을 구사한다. 둘째, 장기 투자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심해서 장기 투자를 포기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통해서 장기 투자 마인드를 유지하고 강화한다. 셋째, 아무리 강한 마인드셋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인생을 살며 목돈이 들어가는 희노애락 비용에 대응하기 위해선 예상되는 이벤트 시점들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그에 맞는 장기 투자 기간을 여러 개의 적금을 가입하듯이 세팅해 놓는다. 넷째, 아무리 대비한다고 해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운이 밀려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상관관계가 낮은 서로 다른 속성의 자산 두세 개 정도를 자신의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면서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장기 투자가 결정적 타격을 보지 않게 대비한다. 이렇게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이라는 서로 상관관계가 나아진 자산들을 모두 투자하는 이유고, 피터 린치가 진정한 장기 투자를 위해선 주식 투자하기 전에 집부터 사라고 했던 것처럼 금융 투자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장기 투자 여정의 산 중턱 정도를 올랐을 때쯤 부의 베이스 캠프인 부동산을 꼭 세팅해 놓고 목돈이 들어가는 주거 문제라는 리스크를 없애놓고 마지막 산 정상 스노픽을 향해서 장기 투자를 이어가라고 자주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아무리 우리가 대비하겠다고 이렇게 장기 투자를 세팅해 놔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고나 재난, 사기 같은 엄청난 불운이 밀려오면 큰 타격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극단적인 상황에도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어야만 그 쓰나미가 지나간 이후에도 우린 계속 시간을 이용해서 남은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통해서 최대한 생존 확률을 높이고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오랫동안 이어가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은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더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요?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테슬라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팀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는 그 목표 하나에 진심입니다. 그 헌신 덕분에 우리가 다른 어떤 회사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규모로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죠. 우리 공장은 작고 효율적이지만 생산력은 정말 강력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면서 때론 까다롭고 어려운 질문들도 기꺼이 던져요. 그게 우리 문화를 만드는 거죠. 이 제품 하나로 화석연료 시대를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가는 하나의 거대한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건 희망, 그리고 낙관입니다. 그 낙관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물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지속 가능한 에너지 경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 안에 그걸 보게 될 거예요. 확증 가능한 자율주행을 실현하려면 정확한 아키텍처, 정제된 데이터, 그리고 강력한 연사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팀을 꾸렸죠. 지금 도로 위를 달리는 테슬라 전기 트럭 한 대 한 대가 디젤 트럭을 대체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교통이라는 우리의 사명을 실제로 실현해 나가고 있어요. 협업이요? 정말 피부로 느끼죠. 그리고 이 팀에 속해 있다는 게 모두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It's not like Google and Facebook. It's not like Apple and Amazon. Yeah, we can debate Apple or Amazon. What's better? They both look like tech monopolies to me. They both look pretty good. On the other end, Bitcoin or no. Bitcoin. Bitcoin's a crypto asset. This entire idea of like 60% dominance is bullshit, ridiculous, stupid, right? Like, it's stupid. It's not 60% dominant. It's like 96% or 95% dominant, right? The thing, and you compare it as a crypto asset to a like kind of proof of work crypto network, right? There's meant to be a store of value. You know, you're lucky if you find it, you can scrape together 5% of other stuff in the last bucket, so there is no